아마도 평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다치게 하는 사람일 때만큼 마음이 아픈 것은 없을 것이다. 저 김꺽수는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75년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어느 날, 바로 제 아들 재훈이가 저를 황량한 숲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배신당한 어머니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찾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낯선 사람들에게서 빛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에 한계가 있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주면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차갑게 나를 숲 한가운데에 남겨둔 날, 나는 인생이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깊은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척들로부터의 배신을 극복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과 푸르른 여름을 평생 강원도에서 살아온 올해 75세의 김꺽순이라고 합니다. 나의 노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외로움을 마주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양평의 숲으로 토마는 길목에 단풍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가을 오후였다.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만 오후의 햇빛은 여전히 나무 줄기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제 아들 재훈 씨는 저를 좀 산책시켜주고 싶다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바쁘더라도 항상 어머니를 배려하기 때문에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내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되었다. 며느리 은지는 재훈 씨 옆 앞자리에 앉아 나직하게 얘기하지만 고개 한 번 돌리지 않는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는데 마치 내 아들의 차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낯선 사람인 것 같았다. 숲가장자리 작은 길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차를 멈추고 침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목소리. 엄마,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금방 몰게요. 나는 놀랐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재훈은 트렁크를 열고 작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 길가에 내려놓고는 살며시 앉으라고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 풍경이 익숙하지 않다고 느꼈다. 나무 줄기는 우뚝 솟아있고 바람소리는 새들의 먼 울음소리와 뒤섞여 있다. 왜 엄마를 차에 앉히지 않았지? 라고 아이에게 묻고 싶었지만 피곤한 재훈의 얼굴을 보며 나는 침울하게 침묵했다. 속으로 나는 그들이 아마도 내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차는 천천히 떠났고 백미드는 점차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람결에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나는 그 침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갑자기 느껴졌다. 나는 기다리려고 노력했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저는 제가 남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닫혀가고 숲의 추위와 어둠이 밀려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저는 거기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리는 달리고 싶었지만 마음은 무거웠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의 차는 천천히 후진하면서 후미등이 조금씩 작아졌다. 재훈이가 왜 그러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따라갔고 거친 길을 노쇠하게 걷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재훈, 가지마. 엄마 여기 있잖아. 나의 부름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숲속을 위닝거리는 바람소리만이 응답했다. 어두운 검은 그림자와 같은 나무들이 나를 덮고 앞길을 덮었다. 양평의 오후의 안개가 점점 짙어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차의 모습을 삼키고 있다. 나는 멈춰섰고 숨을 몰아쉬고 눈물로 눈이 번졌다. 질문이 날카로운 칼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진짜 나 두고 왔어, 재훈아. 재훈이 앉혀준 접이식 의자로 돌아선 나는 떨리는 손이 의자 등받이에 달라붙었다. 내 주변의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멀리 떨어진 새의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나를 절망적인 외로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앞길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뒤의 숲을 바라보았다. 재훈이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제 아이를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재훈이랑 같이 있어주고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황량한 곳에 두고 간다. 어둠이 딸리기 시작하자 숲은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나는 일어나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다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제 마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고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재훈이가 남긴 차가운 접이식 의자에 등을 기댔다. 하늘의 추위는 손가락 하나하나, 살결 하나하나를 뚫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의 공허감 만큼 춥지는 않았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나무 사이로 쉬쉬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마치 황량한 산속에서 완전히 외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옛날의 기억이 갑자기 거꾸로 감긴 필름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며칠을 회산했다. 38살의 두 명의 철없는 아이들과 과부가 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재훈이는 그때 10살이었고 수겸은 7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울거나 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키우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에 야른 수건을 몸에 두르고 매서운 이슬 아래 열심히 밭을 갈던 때를 기억한다. 잔마비가 오는 날은 나뭇잎 모자를 쓰고 감원시장 채소 코너에 앉아 쌀을 살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손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는 날도 있다. 그때의 나의 식사는 삶은 야채 주스를 곁들인 밥일 뿐이었지만 나는 결코 아이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훈이는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그는 순종적이고 자기 나이보다 더 잘 이해한다. 한 번은 고열이 났지만 여전히 일하려고 노력했고 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껴안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커서 엄마를 잘 돌볼게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돈 많이 벌게. 그 약속들은 내가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는 원동력이었다. 저는 아들이 죄다 늙고 허약할 때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황량한 가운데에 앉아 그 아이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후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은 내 고통에 짙은 검은 커튼을 덮는 것 같았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만큼 시리지는 않았다. 재훈의 여동생 수겸은 이제 결혼해 부산에서 산다. 그는 항상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을 상기시켜주지만 나는 재훈과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오래된 물건처럼 버려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나는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요?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가? 밤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둠은 수천채를 덮고 있는 짙은 커튼과 같다. 희미한 달빛만이 울창한 나무 사이로 뚫고 나와 땅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가 나를 오싹하게 했다. 몸은 지쳤고 다리는 마비됐지만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싸늘한 접이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떠나기 전에 재훈이가 건네준 얇은 외투를 손으로 꽉 조였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이 배려심 많은 행동인 줄 알았다. 이제 이 옷은 어머니를 위한 냉정함의 증거이다. 배고픔이 괴롭기 시작했지만 공포가 저를 가장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주변의 덤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나는 계속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해 눈을 켰다. 누구 없어? 들짐승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라고 나는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는데 누군가 도움을 청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숲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화면 위의 파도 소리는 지금 제가 바라는 작은 희망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밤의 숲의 위험에 대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한 것을 기억한다. 사나운 멧돼지, 야생 늑대, 심지어 악당들도 종종 외딴 곳에 배회한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지만 그 순간 더 강력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살아야겠다. 수경이를 위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다리가 풀리고 떨렸지만 저는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잡고 코트를 더 단단히 말아서 막막한 길을 걸으려고 애썼다. 내 눈은 땅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돌이나 뿌리를 피하려고 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으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마른 잎사귀를 밟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리고 또렷하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어둠을 응시했지만 우뚝 솟은 나무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누구 없습니까? 나는 공포와 피로감으로 목이 쉬어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바람과 올빼미 소리만이 나의 외로움을 더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지만 짙게 드리워진 검은 밤속에서 멀리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다. 뜻밖의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지막 힘을 빼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썼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그것이 숲속에 숨어있는 작은 집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걱정도 섞여 있다. 거기 누가 있을까? 도와주나요? 궁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고 어두운 밤에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살며시 열렸고 나는 중년 남자와 마주했고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한밤중에 여기 계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물이 참지 못하고 뺨을 타고 굴러갔다. 나는 단지 말할 수 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리가 시리고 몸이 축 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지로 일어났다. 짙은 어둠이 숲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내 걸음 한 걸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나무 줄기를 더듬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달 밑에 마른 나뭇잎 소리와 나뭇가지마다 휙휙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마치 끝없는 악몽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어둠 속을 걸을 때 또 다른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졸이게 했다. 몇 주 전 막내딸인 수경이와 저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수경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을 때 그녀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한다. 엄마, 앉아서 내 말 좀 들어줄래? 충격적인 거 싫어요. 나는 심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엄마, 저축한 돈이 더 이상 통장에 없습니다. 재훈이 형이 은지 언니랑 투자하려고 다 가져갔어요. 확실한 수익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다시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알아요? 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수겸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계좌를 확인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을까봐 어머니에게 숨겼다. 하지만 엄마, 그거 알아요? 그 프로젝트 완전히 파산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딸의 말은 청천벽력 같다. 그 저축은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일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나의 유일한 안전 원천이기도 하다. 재훈이를 믿었는데 재훈이를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아들의 손에 짓밟혔다.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이 순간의 고독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으로 마음이 무겁고 추운 숲 사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모셨을까? 자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내 발이 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매서운 통증이 몸을 따라 오갔지만 나는 비명을 지를 힘이 없었다. 차가운 땅에 누워 나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흘러 더러운 땅에 섞였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끝까지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쏟는 모든 노력, 모든 사랑이 무의미한가요?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담의 숲의 침묵 속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우러져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전화를 끝내기 전에 수경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엄마, 뭔가 잘못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엄마 보고하러 여기 있을게.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비출기 같았다. 나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나는 살아야 하고 벗어나야 하며 내 자신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담숲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재훈의 말에 대한 기억이 가슴에 새긴 칼자국 같았다.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도록 설득할 때 그의 모든 세부사항과 모든 눈빛을 기억합니다. 엄마, 안심하세요. 재훈이가 운명적인 밤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와 설득력 있는 눈빛을 가진 재훈은 훌륭한 투자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투자는 안전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 번만 투자하면 되고 몇 년 후에는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저와 은지는 재정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나는 망설였다. 어떻게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번 돈 전부를 쉽게 건네줄 수 있을까? 그러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재훈이는 착한 아이야. 엄마에게 절대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든 돈을 그에게 맡기고 이것이 온 가족에게 좋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숲 한가운데서 저는 그 믿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수경 씨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음 한구석마저 잃은 느낌이었다. 그 저축에 든 단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땀, 눈물, 그리고 저희 힘든 노동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추운 아침에 밭을 갈고 화창한 오후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수경이가 고열로 약을 사줄 여유가 없어 잠을 설쳤다. 내가 어디가 틀렸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눈물이 났다.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인가?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에게 이용당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잃어버린 돈뿐 아니라 재훈이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와 은지는 그 돈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저를 이 장소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저를 등지고 내버려 두기 위해서요. 숲의 밤의 추위는 추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 때문에 나를 더욱 떨게 한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정도 됐는데 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한 불길이 갑자기 타올랐다. 고통스럽더라도 실망스럽더라도 저는 이 배신감이 절망의 끝까지 저를 밀어붙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하고 살아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가치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 약간의 남은 힘으로 나는 손을 꽉 잡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자존심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재훈은 누구도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몇 시간 동안 방향을 잡지 않고 걸었더니 몸이 거의 지쳐버렸다. 발이 시큰거리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손이 떨렸다. 마침내 좁은 오솔길 견에서 큰 바위를 발견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이 나는 털썩 주저앉아 바위의 틈을 기대고 별이 없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가슴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은 한없이 깊숙한 구덩이처럼 무거웠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혼자서 숲속에 아무도 모르게 나는 고독이 호흡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볼펜과 함께 구겨진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몇 마디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요. 달빛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종이에 글을 썼다. 재훈아,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아. 엄마는 단지 내가 너에게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후회한다. 엄마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잘 지내고 이 실수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라. 사랑해 영원히. 그 글은 눈물을 흘리며 썼고 손은 떨려서 글씨가 휘청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다 쓰려고 노력했다. 나는 종이를 접고 손에 껏 쥐고 바위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것이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둠이 딸린 고요한 공간 가운데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희미하고 흐릿하며 밤숲에 불똥이 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갑자기 한 줄기 희망으로 달아올랐다. 나는 다리가 풀렸지만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모든 걸음은 나에게 남은 힘을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걸었다. 제 머릿속으로는 아마도 집이겠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손전등에서 빛이 나는 것을 깨달았다. 멀지만 분명한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낯설지는 않지만 근심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약하게 다시 전화했다. 나 여기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발소리가 급히 다가오더니 마침내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더니 손전등 불빛이 나를 똑바로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빛으로 떠올랐고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한밤중에 여기 계세요? 나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고 겨우 속삭일 수 있었다. 내 아들은 나를 두고 가버렸어. 그 남자는 아연실색하는 것 같았지만 재빨리 무릎을 꿇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탄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말은 마치 작은 불길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나는 마지막 희망의 빛에 매달리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아직 살아있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손전등이 아니라 근처에 야영하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곧 나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약 20세 이상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눈앞에 달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할머니, 괜찮아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나는 거기에 서서 진흙과 구겨진 옷,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고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고통과 굴욕은 이제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아들은? 그는 나를 여기에 두고 떠났다. 나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끊겼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룹의 멤버로 보이는 또 다른 젊은 여자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안심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나를 모닥불 옆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과 담요를 재빨리 가져다 주었다. 그룹의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말했다. 경찰과 병원에 즉시 전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온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제게 묻더군요. 제가 숲에 남겨진 것에서부터 제 아들이 왜 그랬는지까지요.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룹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인 것 같은 한 소녀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나는 건강검진을 위해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편 경찰은 아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제가 남겨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만 마음은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프다. 경실에 앉아 있을 때 경찰관이 돌아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당신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여 감사했다. 마음속으로는 평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바쳤던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다. 젊은이들의 무리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기다렸다. 돌아가기 전에 그 예민한 소녀는 내 손을 잡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삶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항상 할머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라앉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작은 빛과도 같았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당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친절한 사람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절망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성이 닿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캠핑족 중 한 명인 민재라는 젊은이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때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만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묻는 동안 민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 일부를 촬영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도 되고 고맙기도 해요. 이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영상이 빠른 속도로 공유됐다. 민재의 핸드폰 화면에는 계속 알림, 수천 개의 좋아요, 댓글, 공유가 뜬다. 비디오에서 나는 초췌하고 모래 흐르러 얼룩진 얼굴과 떨리지만 진실된 이야기 목소리로 등장했다. 민재는 자신의 아들 재훈에게 숲속에 버려졌다는 내 얘기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댓글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샘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녀가 받은 대가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남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영상에서 우연히 언급했던 정보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재훈과 은지의 정체를 금방 알아냈다. 그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감동적인 비디오에 그치지 않고 공공연한 분노에 초점이 되었다. 경산에 앉아서 민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업데이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흥분과 진지함을 겸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재훈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나는 그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몇 시간 후, 내 전화는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한 후에 재훈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주저하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았지만 결국 응답 버튼을 눌렀다.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자신감과는 달리 작고 떨렸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영상 봤어요. 모든 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훈아, 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엄마한테 왜 그래? 긴장한 목소리로 재훈은 변명하려고 애썼다. 엄마, 일부러 엄마를 두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재훈이 당원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황련한 가운데 무자비하게 나를 버린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나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한다면 여기로 와서 엄마를 꼭 해야 할 사람처럼 대하세요. 전화를 끊었을 때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재훈이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그의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조용히 참는 엄마가 아닙니다. 수경이 소식을 듣자 그녀는 곧바로 부산에서 병원으로 올라갔다. 겸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약한 햇살, 쌀쌀한 아침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렸다. 수경이 달려들어 눈시울을 붉히더니 나를 보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아이가 목맨 소리로 외쳤다. 그는 나를 와라 껴안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팔로 몸을 떨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와 더 많이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약속할게. 나는 아이를 팔로 감싸 안고 등을 두드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와 딸은 둘 다 울었고 말이 없었다. 수경이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재훈이가 저축한 돈을 빼앗아간 것부터 숲 한가운데서 나를 버린 것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했던 순간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털어놓았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경이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조용히 눈물만 닦고 내 손을 더욱 꽉 쥐게 만들었다. 엄마.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경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잃으면서 말했다. 그는 항상 어머니가 모든 믿음을 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내 딸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 혐을 비난하지 않지만 실망했다. 아마도 엄마가 어딘가 잘못한 것 같고 아이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겸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바라보는 두 눈을 굳게 했다. 아니, 엄마는 틀리지 않았어. 그는 틀렸다. 나는 그가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그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엄마, 날 위해, 민재, 외손자를 위해 살아야 해. 엄마다 필요해. 엄마다 필요해. 눈물이 핑 돌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마도 상처 사이에는 여전히 내다 매달릴 가치가 있고 계속 사랑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수견이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것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재훈이랑 마주보게 도와줘서 재훈이다 생각하는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해. 수겸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좋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가 다시는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작은 병원단에서는 엄마와 나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치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침묵이었고 고통에 맞서서 산산조각난 신뢰를 다시 쌓으려 애쓰고 있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제 딸은 여전히 여기 있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둡게 보이는 날들 사이에 내 마음의 작은 빛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이날 구청 경찰서에서 나는 재훈과 마주보고 회의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간지러웠다. 경찰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여론이 들끓자 재훈을 소환했다. 이 사건은 심각한 비판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들이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재훈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단지 어머니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를 두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뒤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을 의자선에 단단히 조여낸 점을 유지한 다음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내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제정신이다. 그 저축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것을 사라지게 내버려 두었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엄마를 숲으로 데려가고 두고 온 건 바로 너야. 재훈아, 엄마가 널 키우기 위해 무슨 희생을 했는지 알아?
눈에 눈물이 고인 재훈을 바라보았지만 목소리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떨렸다. 엄마는 내가 가난하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엄마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엄마는 너의 무심을 용서할 수 없다. 빈곤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 당하는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재훈은 감히 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가 손을 꽉 조이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근처에 앉아있는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 씨, 우리는 당신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두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더듬거리는 재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빚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도 저희랑 같이 있게 하는 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불평을 많이 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니까. 그 말이 또 하나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평, 귀찮아, 속으로 자문해본다. 그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안부를 묻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걱정이 지나쳐 짐이 됐기 때문일까? 나는 씁쓸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재훈아, 엄마는 너를 당해하고 싶지 않았어. 만약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알았어.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잘못된 사람이야. 재훈이가 절 쳐다보는데 얼굴이 부끄러움을 못 참아요. 나는 그가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말이 그의 마음 어느 정도 와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찰은 신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담을 닫았을 때 수경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달려와서 나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가 변하든 말든 나는 다시는 엄마가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딸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알고 보니 재훈 씨에 대한 믿음이 깨져도 수경 씨 있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남아서 재훈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살 거예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제 마음은 고통과 실망으로 아픈 것 같습니다. 모두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재훈이 입은 상처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줄까? 어느 날 오후 수경이 나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오렌지 백을 들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옆에 앉고 나서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저는 용서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 원한을 계속 가슴에 품는다면 가장 상처받을 사람은 어머니 자신이다. 수경의 말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생각보다 성숙해졌어요. 저도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상처가 너무 새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날 밤 내내 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세월, 어릴 적 재훈과의 좋은 추억, 어쩌면 실수로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내 자신의 실수까지 떠올렸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원한이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인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재훈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결표, 재훈. 나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신이 한 일은 배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원한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어머니를 더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살려면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용서가 엄마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다. 일어난 일은 항상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이 나에게 한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훈아, 잘 지내? 그게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결표. 마지막 글을 쓸 펜을 놓으니 마음의 짐이 일부 풀리는 것 같았다. 이 편지는 사과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처들이 내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다. 제가 수경이한테 편지를 줬는데 재훈이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확실해? 라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수경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이것 외에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머지는 그의 선택이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창가에 앉아 밤의 점막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조금 허전하지만 그래도 안도감이다. 나는 용서가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길이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재훈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 이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새 출발을 하는 방법이고 더 이상 오래된 고통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퇴원 후 수경 씨와 인천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조언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내가 엄마를 돌보게 해줘. 엄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보냈고 이제 쉴 시간이야.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겪은 일을 계기로 이것이 단지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경의 집은 크지 않지만 매우 아늑하다. 거실에서 나는 그녀가 세심하게 심은 화분이 있는 작은 발코니를 내다볼 수 있었다. 이곳의 아침은 더 이상 춥거나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고 외손자인 민재가 식탁을 뛰어다닐 때 내는 웃음소리이다. 어느 날 수겸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엄마, 이 근처에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재밌는 활동도 많았고 다들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지만 그녀가 계속 설득해서 나는 해보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제가 위로와 유대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진 많은 노인들을 만났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는 할머니도 있고,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사는 할아버지도 있고, 항상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다. 듣는 이야기마다 아픔이 담겨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다. 한 생활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다가 차츰 마음이 편해졌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내 모습, 재훈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 나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여정 등을 다뤘다. 내가 말을 마치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눈을 붉히며 말했다. 할머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외롭지 않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고통스럽지만 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원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 수업, 아침 운동, 특히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참여합니다. 한 번은 노후 행복에 관한 작은 세미나에서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행복이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점차적으로 나는 오래된 상처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 저는 인생이 파란만장할 때도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재훈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인천에서 제 딸과 손주들과 함께 작은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더 이상 내가 희망했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밤비가 내린 뒤 단풍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공기로 은은한 하늘의 향기가 감도는 인천의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창가에 앉아 발코니에서 꽃가지를 열심히 다듬고 있는데 수경이 손에 하얀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이거 재훈이 형 편지예요. 라고 아이가 말했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편지 봉투를 움켜쥐고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온 이 편지는 이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되었다. 봉투를 열자 재훈의 글귀가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다. 별표 별표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렸다는 건 알아요. 내가 엄마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엄마가 고통받게 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시길 바라지 않지만 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나는 집을 팔고 엄마가 저축한 모든 돈을 돌려주었다. 적어도 당신의 것이 될 만한 것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엄마, 정말 후회해요. 엄마가 또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사과하러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결정은 엄마에게 있다. 우리 아들. 재훈, 별표 별표. 편지를 손에 들고 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애절함이 뒤섞인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단지 뒤늦은 사과였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일부는 재훈 씨를 다시 만나서 그분이 겪은 일을 더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한 말뿐이고 내가 또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수견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는 아마 진짜 실수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믿어. 엄마가 뭐가 최선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격려로 가득 찼다. 외사촌 민재가 달려와 내 다리를 감싸주고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할머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웃는 거 좋아해요. 그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내 마음을 밝혀주듯 재훈이라 변하든 말든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날 오후 나는 편지를 베란다에 가지고 가서 앉아서 다시 읽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내 마음의 무거운 느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나는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에 답하기 위해 답장을 썼다. 별표 별표 재훈. 내 편지 받았어. 어머니께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실수를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엄마는 내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용서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엄마 별표 별표.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담아 수경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재훈에게 완벽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깨진 것을 고칠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주고 싶어서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 내에 답을 주세요. 행동만이 진실을 보여준다.